오는 5일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됩니다. 최근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상반기 접종 목표의 절반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아직 안심하긴 이른 상황인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녀 백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정부가 전화나 방문을 통한 자녀 백신 예약을 60세 이상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60세 미만은 앱을 통한 당일 예약만 가능한데요.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이완율이나 사망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가 60세 이상인 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을 고려해 볼 때에는 자녀 백신을 60세 이상에 먼저 우선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는 이 부분은 비단 자녀 백신 예약과 관련돼 있는 부분 이외에도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는 모든 부분, 그러니까 우선 접종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나아가 방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이러한 부분들에서 형평성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대의를 위한 희생 등 국민들께서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히려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는 자녀 백신 예약 부분이 아니라 향후에 백신 접종률이 보다 높아지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자가격리 면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양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화 정책, 대표적으로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시에는 적어도 국민들께서 적어도 한 번씩은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을 결정을 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이 없이 나는 한 번도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접종을 맞으신 분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자가격리 면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박탈감 내지는 형평성 논란은 그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어느 정도 형평성의 문제는 있으나 국민들께서 양보를 하고 계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 양보는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적정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방역당국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춤했던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자녀 백신 예약열기도 높은 상황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정부가 세운 상반기 접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전제 조건은 백신 수급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백신의 물량이 제때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현 상황에서는 그동안 60세 이상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이 50% 안팎을 보이면서 정부가 세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백신 접종 인센티브안도 나온 것이고요. 근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60세 이상 사전 예약률이 70%를 넘어섰기 때문에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수급만 제대로 된다라면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량 확보에 계속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백신 접종 후 발열과 근육통에 대비해 타이레놀을 챙겨놓는 분이 많아지면서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꼭 타이레놀만 먹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요. 일단 타이레놀 해열 진통제가 타이레놀 계열,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도 있고요. 그다음에 브루펜 시럽처럼 이부프로펜 계열도 있고 아스피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단은 현재 항염증 반응이 없는,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이 보다 더 맞다라고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종류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아니면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모두가 일정 수준으로 백신의 면역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더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백신 접종 맞기 전에 복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국민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십니다. 예. 근데 백신 접종 전에 미리 복용하시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접종 후에도 이상 반응이 심하지 않으면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면역 반응을 높이고자 백신을 맞는 건데 이 부분을 낮춰주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미리 드셨을 때 보통 백신 접종 맞은 다음에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이는 그 단계에서 이 부분을 일정 기간 가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급속하게 중증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정 필요치 않으면 드시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특정 상품의 이름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성분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인 혈소판 감소 희귀혈전증 발생률이 해열제 복용 후 발생하는 혈전 발생보다 더 안전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 접종 후에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말씀하신 부분은 어제 열렸던 백신 접종 이상 반응 관련 전문가 온라인 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당 온라인 설명회에서 타이레놀 같은 아스타미노펜 복용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혈전 발생률이 100만 명당 10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반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하는 희귀혈전증 발생 비율이 100만 명당 10명 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귀혈전증 발생 비율은 현저히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해당 온라인 설명회 내용대로 하면 백신 접종 후에 오히려 이상 반응을 낮추기 위해서 아스타미노펜을 복용을 하면 이걸로 인해서 혈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혈전증, 그러니까 아스타미노펜 복용 후에 발생하는 혈전증은 일반적인 혈전증이고 일반적인 혈전증과 희귀혈전증은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질환을 동일시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백신 접종 후에 희귀혈전증 발생 비율이 아무리 낮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관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귀혈전증 발생 가능성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히려 백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지나친 공포는 맞지 않다라고는 저도 보고 있는데 희귀혈전증 발생 시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히 보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국민들께 알리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혈전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상황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가 잠시 2일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역시 주말 효과가 끝나는 주 중반부터 6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지금 지난 1, 월, 화 400명대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였는데 물론 최근 주말 효과가 나타나는 요일에도 신규 확진자 규모가 500명대를 보였거든요. 네. 이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좀 안정된 부분을 보인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의 데이터만을 보고서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평일 기준으로 다시 7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 수준, 이 수준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2.5단계에 해당되는 즉 위험도가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전 국민의 한 약 30% 정도가 백신 접종을 맞을 때까지는 유지될 걸로 보고는 있는데 오히려 7, 8월경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더 가속화된다라고 하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올해 들어서는 유흥시설을 통한 감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수치로는 2,200명이 넘는 확진자 수가 나왔고요.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 앞으로 방역은 더 완화될 텐데 유흥시설 관련 방역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대표적인 고위험 시설로 꼽히는 곳이 말씀하신 유흥시설인데요. 유흥시설은 주로 밀폐된 공간인 경우가 많고 음식이나 주류, 그러니까 알코올, 술을 섭취하다 보니까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벗게 되거든요. 네. 더군다나 술을 드시게 되면 통제력을 일정 부분 또 저하시키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또 종사자가 전파의 매개차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방문을 꺼리는 그런 특성도 방문자가 신원을 노출을 꺼리는 그런 특성을 보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 부분에 집단 감염을 또 통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향후에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역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더 맞다. 물론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를 한다라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일단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집단 감염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방역 당국에서도 유흥시설에서 집단 감염을 억제를 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은 쉽지 않을 거다,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최근 백신 접종 완료 후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방역 수칙은 잘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